네, 주말 휴일에도 신규 확진자는 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감염 경로 불명과 재생산 지수 등의 지표가 악화되고 있어서 방역 당국의 긴장감이 높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논란을 빚었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해 방역 당국은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고 내일부터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접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 유재복 해설위원 그리고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주말 내내 신규 확진자 400명대를 기록했어요. 진단 검사 건수가 줄어들었는데도 400명대네요. 네, 아마 올해 들어서 일요일 확진 환자 수가 이제 오늘 나오니까요. 400명대는 처음 같습니다. 대부분 이제 200명에서 300명대였는데요. 지난 수요일부터 계속해서 400명대가 나오고 있고요. 양성률도 한 1.8%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수도권의 비율은 좀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지금 부산과 경남 지역에 목욕탕발 집단 감염이 상당히 이제 여러 갈래로 퍼지고 있고요. 강원도 쪽에서도 영동 지방에서 계속해서 이제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면서 그 영향을 받아서 400명대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예. 경남 지역은 지금 또 거제 조선소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 거제 조선소는 사우나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3일에 거제시에 있는 옥포 24시 사우나라는 곳에서 세신사 한 분이 확진이 됐는데요. 네. 이 사우나를 이용객 가운데 한 명이 유흥업소 종사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염이 퍼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사우나발 그다음에 유흥업소발로 퍼지다가 대우 조선해양의 옥포 조선소 직원들이 이 유흥업소를 출입을 하면서 이제 번지게 된 것이죠. 예. 그래서 현재로 유흥업소 발로 꼽힌 것이 63명, 거제 조선소가 63명. 그러니까 합치게 되면 120명이 넘는 많은 환자들이 나오고 있고요. 조선소는 조선소의 협력 업체들도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구내 식당,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식당들을 같이 쓰면서 현재 옥포동, 아주동, 장승포동 이 일대가 지금 완전히 감염이 된 것 같고요. 현재 조선소 관련 검사 인원만 11,000명 정도 됩니다. 예. 검사가 다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제시에서 예상하기로는 앞으로 1, 2주 가량은 더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는 그런 상황이죠. 네. 진주에서도 목욕탕발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진주 지역의 경우는 해열 진통제를 사거나 또 처방받은 사람들도 진단 검사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예, 아마 이제 첫 번째 사례일 것 같은데요. 진주시도 역시 사우나 관련해서 현재 감염자가 200명입니다. 최근에 가장 규모가 큰 감염자인데 그때 지목됐던 것이 이제 주택가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안면 있는 사람들이 목욕탕에서 오랫동안 얘기를 나눴거나 예. 또 하나는 이제 달 목욕이라고 해서 한 달 이용권을 끊어서 그래서 이제 진주에 있는 이 사우나에서 집단 감염이 크게 일어난 것은 증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달 목욕권을 끊은 사람이 일주일 가량 진단 검사를 받지 않고 이 사우나를 이용하면서 이제 확 퍼지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진주시에서는 최근에 이제 거의 극단적인 행정 명령을 내렸는데요.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거나 약국에서 해열 진통제를 사거나 최근에는 이런 약들은 편의점 같은 데서 살 수 있거든요. 예. 이런 곳에서 살 때 모두 명부를 작성하고 산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걸 어기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물건을 이 진통제를 구입하거나 처방전을 받을 때 구입 날짜나 전화번호, 거주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작성을 해서 검사를 받도록 하는데 이런 것이 이 지역 방역 관리 체계에서 이 해열제 구입을 진단 검사랑 연결시키는 건 첫 번째 도입입니다. 그래서 네. 이게 어떤 결과를 갖고 올지는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예. 거제, 진주 이렇게 경남 지역에서 계속해서 이제 N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직까지도 수도권에서 확진자 수가 많은 편이죠. 그렇죠. 지난주에 보면 국내 확진 환자가 416명쯤 되는데요. 네. 300여 명이 수도권, 100여 명이 비수도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수도권은 워낙 전파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서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소규모 집단 감염들이 있고요.
최근에 특징을 보면 그 다중이용 시설 감염이 상당히 많다는 것. 그래서 아마 서울에서도 그렇게 소규모 집단 감염이 퍼지고 있는 그런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예. 지금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주말 휴일에는 보통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드는데 이번 주말 휴일은 안 그랬어요. 네. 지표들도 지금 나빠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감염 경로 조사 분율이 최근 4주간은 22% 정도를 차지했는데 네. 지난주에는 그 28.5%로 예. 많이 증가를 했고요. 물론 이제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염 경로가 있지만 퍼즐을 못 맞춰서 확인이 안 된 경우도 있지만 누구에게 감염됐는지 모르는 조용한 전파에 의한 감염자도 있을 수가 있기 예. 때문에 지금 이것이 늘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찾지 못한 감염원이 어딘가에 존재하고 그 감염원이 계속 조용한 전파를 일으키고 있다. 우리가 못 찾는 감염자가 더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염 재생산 지수도 이를 넘겼어요. 결국은 지금 현재 있는 그 확진자 수보다 더 많게 지금 확산되고 있다는 그 양상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07에서 1.03 정도로 아주 큰 어떤 감소나 증가는 없지만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0.1 차이긴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더 증가할 것이고 아마 이번 주에도 확진자 추세는 좀 감소세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9주째 계속해서 확진자가 3,400명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예전에는 보면 이런 집단 감염 사례들이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종교시설 이런 특정 그 지역에 머물렀다면은 요즘 같은 경우는 다중이용시설, 대중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런 평범한 곳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원인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아마 여러 가지 이유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방역 기조는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면서 예. 특히 이제 다중이용 시설의 영업 제한을 최소화하고 집합 금지를 해제하고 또 영업 시간도 이제 해제하고 그러면서 보다 이제 자율과 책임, 방역 수칙을 더 잘 지키도록 하고 또 이제 방역 수칙을 얼만큼 잘 지키는지 점검도 보다 철저히 하는 이런 추세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집합 금지되었던 이런 다중이용 시설들을 뭐 실내 체육 시설이라든지 유흥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이용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요. 물론 이제 이런 데가 허용이 되어 있지만 안전하다는 뜻은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네. 보다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가 좀 더 필요하실 것 같고요. 아마 또 이제 다중이용 시설을 통해서 또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이라든지 지역 사회로 전파되고 또 그 지역 사회 전파가 다시 다중이용 시설로 전파되는 이러한 연결이 계속 이어질 것 같아서 우리가 연결고리를 각 다중이용 시설이든 우리가 많이 접하는 시설에서 연결고리를 끊는 방역 수칙을 더 준수하는 노력들이 더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일상생활 공간 곳곳에서 감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큰 위협 요인인데 그 중에서 이제 조금 눈에 띄는 것이 지금 목욕탕발 집단 감염이에요. 목욕탕에서 계속해서 감염이 이루어지면서 방역당국에서는 이 목욕탕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수검사에 나서게 되죠. 네, 전수검사를 오늘부터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신사, 이발사, 또 매점 운영하시는 분, 관리하는 분들 이런 분들 전원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 외에 상당히 까다롭게 됩니다. 이용하는 방식이 네. 일단 그 인원도 제한이 되고요. 그 달 목욕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도 다 중단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목욕탕도 전자 출입 명부하고 발열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의무화가 됐고요. 그다음에 평상 같은 공용 물품 이런 것들도 다 쓸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목욕탕 내에서 그 종사자들이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이렇게 이제 지시를 내렸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방역 당국에서는 마스크 자체가 그렇게 효과가 없다. 왜냐하면 어차피 물에 젖기 때문에 네.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대신해서 나온 것은 이용자와 종사자가 대화를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금지했습니다. 대화를 금지하는. 마스크보다 이것이 더 낫다고. 왜냐하면 어차피 마스크를 쓰더라도 쉽게 젖게 되고 침방울을 통해서 감염이 되니까요. 그다음에 목욕탕 이용 시간도 1시간 내에 끝낼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지금 뭐 저희가 그 전에도 사우나에서 이제 뭐 확진자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때도 했던 얘기가 사실 탕이나 사우나 안에서는 워낙 이제 습도도 높고 하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 낮지만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이제 뭐 탈의실이라든지 이렇게 공용으로 쓰는 공간들 여기서 이제 확진이 많이 된다고 보는데 말을 삼가하거나 이런 것만으로도 충분히 좀 예방을 할 수가 있을까요?
말씀드렸던 비말이 많이 전파되는 경우가 이제 말을 많이 하신다든지,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탕내는 아무래도 습도가 높기 때문에 마스크를 안 쓰셔도 이렇게 비말 전파 거리가 이렇게 길지는 물론 이제 비말이 가까운 거리에서 충분히 전파는 될 수가 있지만 일반적인 공기에 비해서는 조금 위험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겠고요. 그 작년에 그 부산 해운대 온천센터에서 한 세신사 한 분이 감염이 되셨었는데 네. 한때 접촉자가 1,000명이 넘는다 그래서 많이 걱정들 하셨는데 다행히 많은 확진자는 나오지 않은 적이 있어서 아마 탕내에서는 이제 가급적이면은 좀 마스크를 못 쓰시더라도 충분히 대화를 좀 삼가하시면은 전파가 높지 않을 가능성을 좀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제 탕내가 아닌 공용 공간, 탈의실이라든지 수면실이라든지 또 거기서 장시간 머무시면서 또 뭐 음식을 드시거나 또 대화를 하시게 되면은 그쪽에서는 아무래도 전파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목욕장 내에서의 어떤 전파 감염의 주요 경로는 아마도 그런 공용 공간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요. 최근에 이제 저 찜질방 같은 데가 또 다시 또 이제 이용을 하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네. 특히 찜질방 같은 데서는 이제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공간에서는 조금 더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가급적이면 좀 밀폐된 공간에 많이 계시지 않는 이런 노력들도 좀 같이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엿새째 40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400명대 환자가 계속 나오면서 정체 국면이 장기화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자, 방역당국의 얘기 잠시 들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1월 3주차부터 지난주까지 9주째 매일 300명에서 400명대의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정체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감염 경로에 있어서는 직장과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생활 속에서의 감염을 통해 유행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 300명 정도는 베이스라인으로 삼기에는 지나치게 높은 수치인지라 이 수치가 적어도 200명 이하로는 떨어져야 된다는 목표를 세우고 현재 수도권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을 들으신 것처럼 방역당국에서는 지금의 확진자 추세가 조금 예상을 뛰어넘는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방역당국에서 목표로 세운 것이 지금 200명대로 환자를 낮추는 것인데 지금 수준에서는 좀 쉽지 않아 보이죠? 네, 좀 빨리 이루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이제 다중이용시설에 집합금지를 해가지고 아예 사람들 간의 접촉이 안 일어나도록 하게 되면 우리가 조금 더 감염 재생산 지수를 빨리 낮출 수가 있겠지만 지금처럼 영업 제한을 최소화하면서 이제 자율과 책임에 기초한 방역으로 하기에는 조금 더 추가적인 노력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감염 재생산 지수가 1.03 정도로 지금 추정되고 있는데 우리가 10% 정도만 낮춰서 R값을 한 0.9 정도만 낮추게 되면은 네. 한 2, 3주 지나면 한 200명대 후반까지도 낮출 수가 있을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앞으로 2, 3주요? 그렇습니다. 근데 R값이 0.9 미만으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보다 10%만 더 감염 차단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다 조금 더 우리 조용한 전파자들을 10% 조금 더 찾아내고 또 우리가 접촉했을 때 감염 전파가 일어날 수 있는 방역수칙 준수를 조금 더 철저히 해서 전파 가능성을 낮춘다든지 또 무엇보다도 증상이 조금이라도 의심되시는 분들을 하루라도 빨리 찾아내서 그분들의 접촉자를 빨리 찾아내고 그분들로 인한 추가적인 N차 전파를 우리가 조금만 더 빨리 찾는다면은 R값을 한 10% 정도 낮출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0.9 정도만 맞출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은데 또 한 가지 기대할 것은 이제 우리가 예방접종 비율을 우리가 한 10% 정도만 조금 전 국민의 10% 이상만 맞춰도 R값을 한 10% 낮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예방접종이 이렇게 빨리 진행될 것 같지는 않아서 우리가 보다 좀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그리고 조금이라도 증상이 의심이 되시면 빨리 적극적으로 선제적인 검사를 받는 노력들 이런 것들에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신 접종도 이제 영향을 미치고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1차 접종 대상자들, 1분기 접종 대상자가 한 80만 명 되는데 어제까지 67만 6천 명 정도가 맞았고 어제는
통계상으로는 어제 주사를 맞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어제 결과가 나왔는데 네. 어제는 새로 맞은 분은 없고 휴일이어서 그런가요? 휴일에도 이제 적은 수지만 접종이 네네. 있었는데 어제 조금 전에 나온 자료를 보면 어제는 하여간 새로 맞은 분은 없는 것으로 일단 네. 나오기 때문에 조금 새로 만든 사람이 없다는 것은 뭐 2차 접종자는 있었고 1차 접종이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분류가 안 돼 있습니다. 아. 제가 바로 직전에 나와서 네네네. 제가 이제 훑어보고 수치만 나와 들어왔는데요. 있는 거군요. 네. 예. 그 누적 그 접종자는 85% 정도가 맞은 걸로 돼 있고요. 아스트라제네카가 거의 95%고 화이자가 5% 정도 비율이고요. 이상 반응도 어제는 17건만 추가가 됐는데 모두 경증입니다. 그 중증이라든가 사망 사례, 아나필락시스는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1차 접종을 마치고 2차 접종까지 들어갔다고요? 지난 20일부터 맞기 시작했는데요. 어제까지 맞은 사람이 593명이더라고요. 숫자가 많지는 않고요. 그건 왜냐하면 화이자 백신은 1차와 2차 두 번 맞아야 되는데 그 간격이 3주입니다. 지난달 27일에 맞았으니까요. 오늘 지난 20일이 3주째 되는 날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처음 맞은 사람은 물론 그 국립중앙의료원에 응급 치료병동에 있는 분 그분이 맞았고요. 네. 대상자는 58,000명입니다. 예.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제 65세 이상 요양시설, 그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분들, 또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도 이제 접종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5살 이상, 예, 65살 이상이 37만 7천 명 정도 되는데요. 내일부터 시작이 되지요. 그래서 내일은 요양병원에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는 30일에는 요양시설. 이게 왜 분류가 돼 있냐면 요양병원은 이게 이제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기 때문에 요양시설에 있는 의사가 스스로 이제 그 주사를 놔주면 되는 거고요. 요양시설은 이제 보건팀이 접종을 하러 왜냐하면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이 다르니까요. 네. 그 보건소에 있는 접종팀이 방문을 해서 주사를 놔줄 수도 있고 아니면 맞을 분들이 보건소를 방문해서 맞는 방식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가고요. 그리고 이제 4월부터는 순수하게 이제 연령대로 고연령층부터 맞기 시작해서 75살 이상 분들이 4월 1일부터 맞게 됩니다. 예. 자, 이제 내일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있는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이 이제 백신을 맞기 시작하게 됩니다 말이죠. 특별히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병원이나 시설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이상 반응이나 불편한 것이 계시면은 아마 의료진이 이제 바로 봐드릴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에 대한 예진, 그러니까 백신 접종하시기에 이제 특별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급성 질환 같은 것들은 없는지, 발열 같은 건 없는지, 예방 접종할 때 좀 주의할 점이 없는지 아마 해당 의사 선생님이 잘 관찰은 하시겠지만은 워낙 이제 고령의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에 장기적으로 계시고 또 다양한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시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증상이 새로 생긴 증상인지 아니면 뭐 다른 증상이 생겼는데 잘 표현하시거나 발열 증상으로 나타나지 않는지 네. 좀 찾아내기 어려운 점은 좀 예상이 되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접종 후에 시간적인 선후 관계로 접종 후에 좀 상태가 안 좋아지신다 이랬을 때 또 백신과의 또 인과관계에 대한 또 논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접종하시기 전에도 지금 우리가 못 찾는 감염증 같은 것이 조용히 진행되지 않는지 좀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겠고요. 그러기 네. 위해서는 발열이 아니더라도 좀 컨디션이 안 좋아 보신다든가 식욕이 나빠지셨다든지 이런 게 있다면 좀 접종 전에 적극적으로 검사 같은 것들을 해서 찾아내는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접종 후에도 좀 이상 반응이 생기시면은 이것이 이제 백신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담도염이라든지 우리가 찾지 못한 어떤 감염증이 생기지는 않는지 또 콩팥기나 간 기능 저하로 생기는 문제들은 아닌지 해당 요양병원 선생님들에게서 좀 꼼꼼히 봐주시는 노력들도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이제 접종 후에 혈전이 생긴 경우가 있다고 해서 좀 우려를 나누는데 일단 유럽의약품안전청에서는 혈전과는 상관이 없다,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다시 한번 밝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유럽의약품청의 발표라든지 또 국내에서 발생됐던 혈전 사례들에 대해서 분석해서 오늘 이제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제 유럽의 전문가라든지 또 유럽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천만 접종
건을 분석한 결과이기 때문에 충분히 신뢰하고 안심하고 접종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이후에 혈전이 발견이 된 20대 남성의 경우에는 지금 유럽에서 유럽의약품청이 주의사항으로 밝힌 뇌정맥동 혈전증, 이 뇌정맥동 혈전증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뇌정맥동 혈전증은 상당히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일단 뇌정맥동 혈전증이 굉장히 드문 네. 혈전증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알려진 혈전증과는 좀 다른 양상의 혈전증으로 따로 분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존의 혈전증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심부 정맥에서 생기는 혈전증으로 인한 폐색전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위험, 물론 이제 다른 동맥이라든지 심장이라든지 생길 수가 있지만은 뇌정맥동 혈전증 자체는 이제 발생 빈도도 많지 않고 또 이것에 대한 연구도 이제 많이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유럽의약품청에서 이제 분석한 사례들 같은 경우에도 주로 이제 55세 젊은 이하의 젊은 여성에게서 주로 보고가 됐기 때문에 이게 이분들에게 많이 생기는 건지 아니면은 상대적으로 55세 이하의 여성분들이 접종을 많이 해서 많은 것처럼 보이는 건지,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뇌정맥동 혈전증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검사보다는 이제 조용증강제를 사용한 MRI 검사를 해야 되는데 네. 흔히 하는 검사는 아니기 때문에 의심될 때 좀 검사 건수가 많아져서 좀 더 많이 찾아낸 건 아닌지 좀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생기는 혈전증과 뇌정맥동 혈전증과는 좀 다른 별개의 질환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뇌정맥동 혈전증이 더 많이 생긴다는 네. 증거는 없지만은 좀 주의해서 좀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고요. 국내에서 발생한 20대 사례 같은 경우에도 아마 오늘 발표를 통해서 이제 어떤 사례인지 좀 분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100만 명 중에 두세 명, 한두 명 생기는 사례에 대해서는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고, 전문가들의 분석과 또 그 분석이 이제 우리의 접종에 실제 생활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른 문제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00만 명 중에 한 명이 생기는 것 때문에 나머지 100만 명 중에 99만 9천 명이 특별히 불안해하시거나 이럴 필요는 없기 때문에 네. 이것이 이제 실제 접종 현장에 어떻게 어떤 지침으로 적용될지는 좀 또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혈전이 걱정이 된다고 해서 뭔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혈전의 위험 요인으로 알려진 부분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관리하시는 것들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 예를 들어 네. 연령이 증가할수록 또 아니면 뭐 유전적인 소인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건 우리가 바꿀 수 없는 부분이지만은 또 흡연이라든지 또 장시간 누워 계신 상태라든지 이런 데서는 우리가 조금 더 혈전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또 혈전에 대한 예방이라든가 조기적인 치료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주로 이제 와병 상태에 있는 분들은 지역사회에 계시는 분보다는 이제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일반 국민들에게 접종이 확대된다면은 이러한 위험 요인, 그러니까 흡연이라든지 또 당뇨나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동맥경화들이 많이 생기시기 때문에 만성 질환을 조금 더 철저히 관리하신다든지 하는 노력들은 좀 추가적으로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화면을 통해서 지금 보고 계십니다만은 지금 백신 접종 후에 주의 관찰이 필요한 경우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백신을 맞고 두통이 심하거나 시력이 흐려지는 경우 주의해야 되는 경우가 되겠고요. 지속적인 출혈이 3일 이상 생기는 경우. 백신 접종 후에 글쎄 이제 저 정도의 반응이 나오면 이상 반응을 좀 뛰어넘는 수준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유럽의약품청에서 권고한 증상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네. 일단은 위에 있는 두통이나 시력 흐려지는 경우는 이제 뇌정맥동 혈전증 때문에 두개 내압이 상승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되실 수가 있겠고, 지속적인 출혈 같은 경우에는 또 역시 이제 파종성 혈관 내 응고라 그래서 혈소 판수가 감소하면서 이제 출혈 경향이 증가할 때 예. 출혈 코피라든가 이제 멍이 잘 들고 자반증이 생긴다든지 출혈 경향이 생기면 혹시 이제 혈소판 감소증이 있지 않는지에 대한 해당되는 건데, 두 사례 모두 100만 명당 한두 명, 두세 명 정도 생길 수 있는 사례들이기 때문에 물론 생긴다면 적극적으로 검사하고 진료를 받으셔야 되겠지만 많은 백신 접종 후에 많이 나타날 것 같지 않고 오히려 이것보다 조금 더 자주 나타날 수 있는 다른 증상들에 대해서는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보고를 하고 진료를 받고 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설명을 듣기는 하는데 말이죠. 이제 좀 용어가 좀 생소한 게 많아서 혈소판 감소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네, 혈소판은 우리가 그 출혈이 있을 때 네. 그 출혈을 멈추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우리 혈액 내 성분인데요. 이것이 부족하게 되면은 출혈이 잘 생깁니다. 네. 그래서 출혈이 이제 코피나 잇몸 출혈로 나실 수도 있고 이제 부딪혔을 때 멍이 좀 심하게 드신다든지 이렇게 나타나실 수가 있는데 혈소판이 또 감소할 수 있는 요인도 너무 다양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 이외에 다른 요인들이 더 많고요. 특히 이제 또 만성 간염, 간경화가 있으셔서 비장이 커져 있으신 분들도 혈소판 수치가 많이 떨어질 수가 있겠는데요. 예. 우리가 혈소판 수치가 이제 어느 정도 떨어지냐에 따라서 또 증상도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한 30만 정도를 이제 정상으로 보고 있는데 한 20만이나 10만 정도 되시는 분들은 혈소판 감소증이 있지만 이렇게 출혈이 많이 일어나지는 않고 한 5만 정도 이하면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되는 혈소판 감소증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혈소판 감소의 정도에 따라서도 우리가 좀 위험한 정도가 또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서 우리가 혈소판 감소증도 이제 경할 때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혈액 검사를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접종 후에 혈소판 감소증이 더 많아졌다라고 의심이 될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 혈소판 감소증이 경증이 어느 정도인지도 확인해야 될 것 같고 우리 혈액 검사를 더 많이 해서 나타나는 건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혈소판 감소라는 게 사전에 예측이 되거나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닌 거라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위험 요인이 있고 만성 네. 기저 질환이 있으시면 생기실 수가 있고 또 이제 정상이셨던 분들도 이제 심한 감염증, 폐혈증 같은 게 생기시면은 혈소판 감소가 생기실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재복 해설위원 그리고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